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강용수. 뇌생남 연예인 하석진님이 TV 프로그램 나온 자산다에서 이 책을 읽는 모습이 방영되며 이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도 이제 40대라 이 책에 관심이 생겼었던 것 같다. 인기가 급상승하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마흔이란 나이는 어느덧 인생의 중간인 중년에 들어서는 나이대이다. 중년의 삶에 들어선 이들에게 쇼펜하우어가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 책의 앞부분은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듯한 내용이라 살짝 실망을 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상당히 흥미로운 그의 사상을 엿보게 되며 책이 흥미로워졌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10년 괴팅겐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의학을 공부하다가 방향을 바꿔 칸트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다. 쇼펜하우어 철학은 칸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서양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됐다. 10년 후 1822년 쇼펜하우어는 30대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얻는다. 강사 임용을 받은 그는 일부러 당당하게 당대의 최고 철학자인 헤겔의 강의 시간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개설했다. 하지만 그는 빈 강의실에서 강의해야만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쇼펜하우어는 45세부터 저서와 함께 명성이 높아졌다. 60대에는 본대학교를 포함해 세계의 여러 대학에서 그의 철학을 주제로 강의가 열릴 만큼 명성을 떨쳤다. 1858년 70세 생일에는 전 세계의 축하 편지를 받았다. 쇼펜하우어의 책은 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문학자, 법조인, 음악가,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철학자 가운데 프리드리히 니체, 쇠렌 키르케고르, 비트겐슈타인,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칼 포퍼 등의 영향을 줬다.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신이 철학자가 된 계기가 쇼펜하우어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학자 가운데는 진화론의 이론가인 찰스 다윈과 상대성 이론가인 아인슈타인에게 영향을 줬다. 심리학자에서는 카를 융, 에두아르트 하르트만에게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야는 문학계다. 셀 수 없이 많은 문학가들이 그의 영향을 받았다. 헤르만 헤세, 프란츠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에밀 졸라, 오노레드 발자크, 마르셀 프루스트, 토마스 만 등이 있다.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톨스토이와 노벨상을 받은 앙드레 지드가 있다. 쇼펜하우어 이전의 철학은 이성 중심의 철학이었다. 인간은 이성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의 그런 사상은 현대 철학의 시초가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세계의 본질이 삶의 의지이며 인간은 신체 내부적으로 그 의지를 알게 된다고 했다. 신체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욕망을 가장 객관적으로 드러낸다. 쇼펜하우어는 먹으려는 의지가 소화기관을 만들었다고 팠다. 눈은 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된 것이므로 대상을 보려는 욕망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며 신체의 각 부분도 의지가 나타내는 욕구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욕망은 신체의 기능과 같이 한다. 이런 이유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신체의 일부분인 뇌의 기능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정신이나 이성도 한낱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준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지혜이자 원칙으로 들었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이렇듯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고 알려준다. 이 책에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조언들이 가득하다. 사랑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쇼펜하우어에게 남녀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염두에 둔다. 실제로 남녀의 사랑은 성적 본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이유에 얼핏 성격, 경제력, 학벌 등 개인적인 조건이 중요해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각자는 사랑을 하는 단역 배우고 그 무대의 각본은 종족 보존이라는 목적으로 쓰였다. 개인은 이런 자연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성욕은 인간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크다. 이는 자기 보존의 욕망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강렬하게 작용하는 본능이다. 인간이 지닌 욕망 중에 욕망인 셈이다.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남녀의 사랑에서 최종적인 목적은 후손을 낳는 것이고 그것을 위한 전제는 육체적인 접촉이다. 삶의 의지는 아무런 목표나 한계 없이 계속 노력하며 그 정점은 생식이다. 정점에 도달하면 모든 것은 급속히 식고 쇠퇴한다. 플라톤은 백발의 시기가 되면 그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성욕에서 드디어 벗어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라고도 했다. 쇼펜하우어는 성욕이 인간을 경미한 망상에 빠뜨리며 성욕이 소멸해야 비로소 완전히 이성을 찾는다고도 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의 삶이 자식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방법은 자손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행위는 죽음을 철저히 부정하면서 더욱더 살려고 하는 간절한 의지의 표현이다. 내가 죽어서 사라져 먼지가 되더라도 나의 생명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듯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랑은 달콤한 환상 뒤에 이 세상에 영원히 남으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동한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생식의 목적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삶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다. 또한 그것은 개인의 살려는 의지를 실현한 것이 아니라 종족의 의지를 실현한 것이다. 달콤한 사랑 뒤에는 종족 보존이라는 자연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본다. 유기체가 생식의 전략을 통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거미, 말벌, 인간 등 모든 생명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식이 유기체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장 강한 본능인 이유는 종족 보존을 통해서만 의지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성욕의 실현이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무의식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신분석학과 통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억압을 쇼펜하우어가 먼저 제대로 설명했음을 인정했고, 집단 무의식을 탐구한 카를 융, 개인심리학을 제창한 알프레드 아들러,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도 쇼펜하우어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쇼펜하우어는 너무나 매력적인 철학자라는 생각이 든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교양을 꼽았다. 그는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가 가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행복은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끝없는 의욕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인생에 대한 지적 관조와 독서를 통한 위대한 사상가와의 대화다. 철학자는 사물을 지적인 대상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갇혀 왜곡된 시각으로 본다. 쇼펜하우어는 사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독서를 권했다. 먹은 것이 육체가 되고 읽은 것이 정신이 되어 현재의 자신이 된다. 자신의 생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의 책을 읽는 것은 위험하다. 남의 글을 읽으면서 남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걸어간 사유의 길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편안함으로 하루 종일 책을 읽는다면 자신의 사유의 공간은 점점 사라진다. 이런 점에서 쇼펜하우어가 권하는 독서법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각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독서를 할 때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도 숭고한 지식만큼의 가치는 없다. 많은 독서는 독자적인 사고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많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 사고하는 힘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남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는 것과 남이 입다 버린 옷을 입는 사람에 불과하다. 독서를 해서 오히려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사고의 샘이 막혀버렸을 때만 독서를 해야 된다. 독서보다 독자적 사고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독자적인 사고 없이 남이 모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사유 없는 다독을 경계했다. 독서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주는 것이다.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사유의 공간에서 그들의 사고 틀 안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의 것이 나의 것으로 저절로 소화되는 것은 아니다. 소화 불량에 걸리면 멍하게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편하게 남의 힘으로 지내는 사람은 스스로 설 힘을 잃게 된다. 남의 책을 지나치게 많이 읽는 것은 나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생각을 연글게 하는 건 다독이 아니라 숙독이며, 독서를 통해 받아들인 타인의 사상을 자신의 사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랜 사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영양 과잉이 되듯이 책을 많이 읽을수록 독자적인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 되새김이 전혀 없다면 남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것과 같다. 더구나 좋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절제하는 독서법이 필요하다. 이 책은 쇼펜하우어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인생을 즐겁게 살았던 철학자였음을 알려준다. 이 책을 통해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쇼펜하우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게 된다. 쇼펜하우어의 다른 책을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